지난 3월 10일 미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을 이유로 실리콘밸리 은행 즉 SVB를 폐쇄했습니다. 이어서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 크레딧 스위스 은행 CS의 긴급 수혈과 매각,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FRC의 위기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자고 나면 상황이 바뀔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를 하나씩 정리하여 수습 과정과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SVB 파산은 지난 2008년 워싱턴 뮤추얼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인데요. SVB는 미국 서부 스타트업들의 돈줄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SVB가 파산한 지 이틀 만에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 은행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졌죠. SVB의 고객은 95% 이상이 주로 기업입니다. 25만 달러 약 3억 원 이상이 보호받지 못할 시 연쇄 신용경색이 우려되었습니다. 먼저 실리콘밸리 은행은 1982년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서 설립되어 기술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자금을 제공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지난 40년간 벤처 캐피탈과 스타트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죠. SVB는 미국 장기 국채라는 초우량 안전자산에 투자했는데요. 연준이 작년 3월 이후 정책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한 충격을 견디지 못한 경우입니다.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차입해서 장기로 대출해 주는데 대출금리는 고정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 때문에 단기금리만 빠르게 올랐어요. 작년 7월에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일어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더구나 SVB는 자산의 95%를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 채권 등 장기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에 투자했는데 회사가 파산한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실상 고객들이 일시에 돈을 찾지만 않는다면 일이 그렇게 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을 경우 원금의 이자까지 다 받기 때문이죠. 고객이 예금 인출을 요구하면 처음엔 갖고 있던 자금으로 충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유 자금이 바닥이 나면 이 자산을 팔아서 줄 수밖에 없죠.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 채권을 판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채권은 1%로 이자를 받았는데 지금 5%짜리 채권이 있다면 4%가 손해잖아요. 지금 1%짜리 채권을 팔려면 남은 기간 잔존 가치만큼 싸게 내놓아야 팔리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가격 폭락으로 인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대규모 미실현 손실이 발생한 건데요. 은행 유동성 악화는 신뢰도 저하로 연결됩니다. 거래은행의 위기 소식을 듣자마자 SVB 고객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예금을 대거 인출했습니다. 이른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런 경우 옛날에는 사람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지만 인터넷 문화가 발달한 오늘날 디지털 세대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자금을 인출해 버립니다. 디지털 시대 은행의 취약점이 노출된 것이죠. 미국 자산기준 16위 규모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돈줄로 불리던 SVB가 손실을 발표한 지 36시간 만에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 이유입니다. SVB가 파산한 지 이틀 만에 시그니처 은행까지 문을 닫자 연방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꺼내지 않은 모든 예금 전액 보증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예금을 전액 보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죠. 옐런 재무장관은 SVB에 구제 금융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오바마 행정부는 막대한 구제 금융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연쇄 붕괴는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경영진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반면 소시민은 직장과 집을 잃는 경우가 속출했죠. 이에 대한 분노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졌고 극단적 보수 유권자 단체인 티파티가 태동했는데요. 이처럼 모럴 해저드에 대한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렸던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이었죠.
SVB발 금융 위기가 확산되는 상태에서 불똥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으로 튀었습니다. CS가 UBS에 인수되면서 뱅크런 확산은 막았지만 본드론 우려가 나왔습니다. UBS는 CS를 인수하면서 170억 달러 규모의 CS 코코본드 AT1 전액을 영원으로 상각했는데요. 그 바람에 휴지 조각이 된 코코본드 폭풍은 도이체방크 CDS 프리미엄의 폭등으로 번졌습니다. CS와 코코본드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SVB보다 규모는 크지만 사업구조는 비슷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FRC로 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FRC 주가가 단 하루 만에 77% 폭락한 것이죠. 제닛 앨런과 JP 모간의 다이먼 회장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옐런의 요청을 받은 다이먼은 BOA, 웰스파고, 시티은행의 CEO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렌 버핏이 나서 지역은행에 투자하는 방안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고객들에 의해 SVB 등 중소 지역은행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BOA, 웰스파고, 시티은행 등 대형은행의 예금으로 이체됐는데요. 그들 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대형은행들이 다시 중소 지역은행에 넣어줌으로써 자금 부족으로 파산하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돌고 돌지만 뱅크런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미 은행 11곳이 FRC에 300억 달러를 긴급 수혈함으로써 불안 심리가 크게 잦아들었습니다. 다이먼 회장의 이런 모습은 1907년 금융공황을 해결했던 JP 모간의 설립자인 존 피어먼트 모건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당시는 지역별 주정부의 연방준비은행 FRB는 있었지만 지금의 연준, 페드 같은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건은 월가 금융인들을 자신의 도서관 방 안에 가둬놓다시피 하고 자금난이 발생한 은행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페드는 1913년 12월이 돼서야 탄생했습니다. 이번 SVB 사태로 바이든 정부는 부담도 있었지만 수습 과정에서 얻은 이득도 만만치 않습니다. 파월의 입장에서는 사태 수습을 위해 금리 인하를 하면 물가를 잡을 수 없고 그렇다고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SVB 사태 같은 일이 일어나니 진퇴양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파월의 고강도 긴축과 금리 인상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SVB 사태로 일다쌍피를 한 거죠. 실업률이 3.6%로 너무 낮아서 고용이 너무 탄탄해서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다고 하는 파월의 고민을 해결함으로써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으니 말이죠. 더구나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 사태 수습 과정에서 오히려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었어요. 연준이 은행 자금 조달 프로그램 BTFP를 가동했기 때문인데요. 위기의 진원지가 요구불 예금의 인출에 따른 국채 매각 과정에서의 손실이었잖아요. 연준이 그 국채를 담보로 필요한 은행에게 대출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어느 은행이 BTFP를 했는지 모르게 했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연준에서 대출받은 그 돈을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다시 연준에 예치하게 됩니다. 법정 지급 준비금을 초과한 지급 준비금이 초과 지급 준비금인데요. 2019년에는 연준의 초과 지급 준비 금리가 2.4%까지 되었으나 지금은 0.15%입니다. 2017년부터 통화 긴축을 위해 지급준비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을 높여왔는데요.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지준 예치금리를 대폭 낮췄습니다. 페드의 밸런스 시트를 보면 최근 자산이 2,970억 달러나 증가했어요. 중소지역은행이 뱅크런을 막기 위해 연준에서 돈을 빌렸으나 당장 예금 인출이 없으니 조금이라도 이자를 주는 연준에 다시 예치하게 된 거죠. 정책 수단을 발빠르게 총동원한 덕분에 시장의 우려는 일단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채권을 살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시장이 불안하다는 말인데요.
반대로 시장이 안정화되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채권 금리는 떨어집니다. SVB 사태로 5%까지 치솟던 2년물 국채금리가 3.8%대로 떨어졌어요. 10년물 국채금리도 3.3%대로 떨어졌고요. SVB와 시그니처, CS와 FRC로 이어지는 숨가쁜 위기 속에서 재무부가 나서 민간은행과 함께 금융시장의 유동성 문제를 풀었습니다. 연준도 BTFP를 가동하여 위기를 봉합했습니다. 이상 SVB 사태에 담긴 수습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